이란 전쟁은 더 이상 미사일과 전투기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번 사태는 유조선과 LNG 운반선 같은 상선이야말로 현대 문명의 혈관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는 수많은 상선이 발이 묶여 있습니다. 총성과 폭격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배가 멈추는 순간 경제가 멈춘다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의 조선업은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근시안적 정책과 무관심, 그리고 산업 기반 방치의 대가를 처절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잠수함 건조는 늦어지고 또 늦어지고 있습니다. 상업용 조선업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중국이 거대한 물량으로 전 세계 바다를 장악하는 동안 미국은 제대로 된 상선 생산 능력마저 잃어버렸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것을 국가 안보 위기라고까지 규정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기울어진 배의 방향을 미국이 스스로 돌릴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상징처럼 등장하는 곳이 바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입니다. 이곳은 현재 미국의 거의 마지막 수준으로 남아있는 대형 상업용 상선 건조 거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때 미국의 국력과 기술력, 그리고 산업적 자존심을 상징했던 조선소입니다. 이곳에서 건조된 배들은 미국의 과거 번영과 전쟁 수행 능력을 떠받치던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런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지금 이끄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한국계 미국인 데이비드 김입니다. 그는 세계 최상위 조선 강국인 한국 기업 한화 소속 인사입니다. 한화는 2024년 이 조선소를 1억 달러에 인수했고 곧바로 다시 1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하며 재건에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미국이 잃어버린 조선업의 심장을 한국 기업이 다시 뛰게 만들고 있는 그림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생산성의 격차입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1년에 인도하는 선박은 많아야 한 척에서 1.5척 수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형 조선소에서는 사실상 매주 한 척씩 배가 인도됩니다. 미국은 1년에 겨우 한 척을 마감하는데 한국은 일주일 단위로 배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생산성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산업 체력의 차이이고 제조 문명의 속도 차이이며 국가 역량의 격차입니다. 그래서 이란 전쟁이 중동을 집어삼키는 가운데 미국 CBS가 내놓은 조선업 관련 방송이 큰 화제가 된 것입니다. 방송이 던진 메시지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조선업의 붕괴는 더 이상 산업 뉴스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를 동시에 위협하는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이 보여준 가장 불편한 진실은 미국이 이제는 한국의 손을 빌리지 않고는 이 몰락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CBS가 특히 논란 대목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년에 한 척을 만드는 조선소가 버티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일주일에 한 척 이상을 내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격차는 숫자 이상의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한국을 구하는 나라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이제는 미국 조선업을 되살리는데 오히려 한국의 역량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듣는 미국인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냉정하게 보면 현실은 현실입니다. 방송이 한국 조선소로 시선을 돌렸을 때 충격은 더 커졌습니다. 한국 조선소에서는 축구장 크기에 맞먹는 초대형 선박 여러 척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강철 블록은 마치 레고 조각처럼 맞물려 들어갔습니다. 건물보다 더 거대한 구조물들이 하늘로 들리고 물 위로 옮겨지고 옆으로 미끄러지듯 이동했습니다. 이것은 공장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 문명이 움직이는 현장처럼 보입니다. 기술력도 압도적입니다. 끝없이 늘어선 자동화 설비와 로봇이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자동화가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장에는 수만 명에 가까운 인력이 움직이고 있고 워낙 부지가 넓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까지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조선소는 계속 사람을 뽑고 있고 한 번에 수백 명씩 교육하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이 몇십 명 단위 훈련으로 버티고 있을 때 한국은 수백 명 단위 양산형 인재 육성 체계를 굴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교육 방식도 다릅니다. 최첨단 가상현실 장비를 활용해 용접과 배관, 조립과 안전 훈련까지 체계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 하나를 두고 봐도 한국은 더 이상 값싼 노동력의 나라가 아닙니다. 기술, 인력, 속도, 시스템, 자동화, 현장 조직력이 결합된 제조 강국입니다. 미국이 국가 안보를 위해 다시 세워야 할 산업이 있다면 지금 그 해답의 일부는 한국 조선소 안에 들어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의 전문성에 기대야 한다는 말은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미국인 일부는 이것을 부끄럽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미국이 얼마나 오래 산업을 방치했는지를 보여주는 자상이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약해졌느냐가 아니라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제조 국가로 올라섰다는 데 있습니다. 한때 미국은 함대를 보내 한국을 구한 나라라는 서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의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무너뜨린 산업 기반을 다시 세우기 위해 한국의 손을 잡아야 하는 국면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것은 감상적인 의미의 각기 프레임이 아닙니다. 냉혹한 산업 지정학의 결과입니다. 누가 더 많이 만들 수 있느냐, 누가 더 빨리 고칠 수 있느냐, 누가 더 싸고 정확하게 공급망을 돌릴 수 있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시대가 왔고 그 한복판에 한국이 서 있습니다. 최근 서방 안보 체계에서 한국 공장이 멈추면 서방의 안보도 흔들린다는 식의 표현까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 의존을 줄이고 믿을 수 있는 제조 기반을 새로 짜야 하는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나라로 한국이 거론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 몇 종을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정밀 가공, 첨단 제조, 방산 부품, 대형 조선, 유지보수까지 이어지는 복합 제조 생태계를 한 몸처럼 굴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란 전쟁이 호르무즈 해협을 흔들자 전 세계는 석유와 가스, 물류와 보험, 운임과 공급망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이 이란산 원유 제재 카드까지 다시 만지작거릴 정도로 다급해졌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원유 한 방울, LNG 한 척, 상선 한 척의 가치가 전투기 수십 배 못지않게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여기서 또 한 번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한국은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지만 동시에 들어온 원유를 정제해 다시 세계 시장으로 내보내는 거대한 에너지 허브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원유가 끊기면 한국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한국 정유사가 흔들리면 미국이 쓰는 항공유 가격도 뛰고 일본이 가져가는 석유 제품 공급도 흔들릴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 수입국이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가공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본이 유가 급등의 비명을 지르며 비축유 방출과 연료 대책에 매달릴 때 한국은 위기 속에서도 대체 물량 확보와 비축유 방출, 전력 믹스 조정, 원전 재가동 카드까지 동시에 꺼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위기를 맞았을 때 패닉으로 움직이느냐, 시스템으로 움직이느냐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자원이 많아서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자원이 부족한 조건에서도 조달과 정제, 저장과 수출, 산업 운용과 위기 대처를 시스템으로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일수록 한국의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미국은 무너진 조선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방은 중국을 빼고도 버틸 수 있는 제조 강국으로 한국을 다시 개선하고 있습니다. 중동과 유럽, 미국과 아시아는 모두 한국의 생산 능력과 공급망 안정성, 방산과 조선, 반도체와 에너지 대응 능력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란 전쟁은 중동만 태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누가 진짜 제조 강국인지, 누가 실제로 동맹을 떠받칠 수 있는 나라인지, 누가 위기 때 말이 아니라 물량과 시스템으로 버틸 수 있는 나라인지를 세계 앞에 까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험대 위에서 가장 선명하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때는 도움을 받던 나라였지만 이제는 세계 질서의 균형추를 떠받치는 나라로 올라섰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변수는 러시아입니다. 국제 제재로 판로가 막혀있던 러시아가 아시아, 특히 한국으로의 원유 공급 확대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열어두고 있다는 해석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 제재를 일부 완화하며 유가를 잡으려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는 러시아산 원유까지 다시 끌어들이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공급을 받는 국가가 아니라 여러 공급국 사이에서 조건을 비교하고 선택하는 위치로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한국 정유 산업의 구조입니다. 한국은 어떤 원유든 일정 수준 이상 유연하게 정제할 수 있는 고도와 설비를 이미 갖춘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중동산, 러시아산, 미국산, 심지어 성상이 다른 원유까지도 혼합하고 최적화해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가격 협상력을 만들어내는 핵심 무기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대량 구매를 해줄 수 있는 국가가 필요하고 한국은 그 몇 안 되는 후보 중 하나입니다. 결국 지금 벌어지는 그림은 단순한 공급 문제가 아닙니다. 중동이 흔들리고 미국이 제재를 조정하고 러시아가 출구를 찾는 상황에서 한국은 그 중심에서 선택권을 쥔 플레이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쪽에 묶인 나라가 아니라 여러 축을 동시에 활용하며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구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과거에는 원유를 사오는 나라였지만 지금은 원유를 전략적으로 가져오는 나라로 완전히 위상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오히려 한국은 공급망을 더 넓히고 협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중동도 모두 한국을 필요로 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위기는 단순한 리스크가 아니라 한국의 존재감을 다시 각인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